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도 이제 다 끝나갈 무렵이 됐네요. 한 학기 동안 후회 없이 잘 보내셨겠죠? 저는 언제나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해요. 응원. 파이팅! 그래요. 오늘은 11장 재개발 사업 제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재개발 사업 제도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건축 사업, 공장 재개발, 시장 재개발,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한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그럼 이제 크게 재개발 사업에서 도심 재개발 사업의 어떤 개념과 정의가 있죠. 개요, 정의. 그럼 도시 재개발이라는 거는 토지 개발을 해서 개발 사업을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도심지나 부도심, 간선도로가 있는 도시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토지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도시 기능 회복의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시개발법이 정해지면은 시행하는 건축물, 또 부지 정비, 대지 조성, 공공시설 정비, 부대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부대 사업. 예, 그래서 도심 재개발 사업은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데 결국은 토지에다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도시의 어, 이용, 토지 이용, 도시 기능 회복 이게 목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제도가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71년도에는 도시계획법을 제정을 했고요. 또 도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태어났거나 태어나기 이전이 될 수도 있어요. 73년 소공동지구 11개 재개발구역과 4개 특정 가구정비 지구를 제정하게 됩니다. 특정 가구정비 지구를 제정하게 됩니다. 또한 76년도에는 12월에 도시재개발법을 제정을 하고요. 77년도에는 동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고요. 또 11월에는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 사업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도시 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를 해서 재개발 기본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주민공청회를 열게 되고요. 또 의견청취,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시도계획위원회에 어떤 심의를 받게 되죠. 그런 다음 승인 신청을 하게 되죠. 순서가. 그 후 또 다음 순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되고요. 재개발 기본계획 승인 받게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게 되면은 공고를 하게 되죠. 공고. 일반인이 공람을 할 수 있게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고, 기본계획 수립이 첫 번째 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의 첫 번째 과정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구역 지정의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은 구역 지정, 기초조사를 하게 되죠. 구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정을 할 건지 기초조사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또 구역 지정에 대해서 입안을 하게 되죠. 입안. 그래야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지정 요건 기준 검토를 하게 되고 공람, 공고 및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제출 의견서 심사 및 조치를 하게 되죠. 그 중간에. 그럼 그 후에 의견 청취를 듣게 되고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처분이 필요합니다. 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는 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구역 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구역 지정의 절차의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 설립 절차를 볼게요. 조합 설립 절차.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관 작성을 해주고요. 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주게 되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구청장에게 받고 창립 총회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20일 이내 해주고요. 법인 등기는 조합 설립 후에 설립 인가 후에 30일 내에 법인 등기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총회는 조합장 소집이 원칙이 되겠고요. 회의장 회의장에는 들어갈 수 있는 참석 대상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에 입장을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조합원 권리자나 아니면 권리자가 못 올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인으로 올 수가 있는데 그 위임장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총회 소집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되고요. 조합원 통지가 있어야 되고 조합 소집 7일 전까지는 등기 우편 발송을 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요. 신문에 공고 게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고요. 총회 개최할 때는 의사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다 끝나면은 구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구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제도의 시행인가 절차를 보도록 하면은 처음에 조합 동의가 있어야 돼.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토지 면적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하고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공람 공고 의견 청취를 해주고 구청에 통지를 해주게 되죠. 구청장하고 조합원에게 제출 의견서 심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면은 사업 시행 인가 및 고시를 해주게 되죠. 사업 시행 인가 및 고시를 한다. 사업 시행 인가 절차가 되겠죠. 이거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거는 이제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행하겠으니까 인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인가를 받는 절차가 되겠죠. 지금 이 표는요. 그러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표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절차를 볼게요. 여기까지 하면은 8부 9부 능선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 8부 능선 정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까지 올 때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고 아주 험난한 여정을 넘겼다. 험난한 여정을 다 넘기고 왔다.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제 건축하면 준공, 완공이 되면 입주하고 청산을 하게 되는 절차만 남았는데 관리 처분 인가 계획까지가 아주 가장 고난이도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 후에 14일 이내에 분양 신청 기간 통지를 하고요. 신문 공고를 내고요. 또 이게 됐으면은 분양 신청 기간 안에는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되죠. 분양 신청은 조합원이나 조합들이 하게 되고요.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및 총회 결의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하고, 그럼 구청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서 고시를 해주게 되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해주게 되는데 구청에서, 그럼 인가 내용을 구청이 이제 조합에게 통보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 이주 및 철거가 이루어지고 관리처분 인가 고시를 해주게 됩니다. 조합 분양에 대한 신청자에 대해서 관리처분 인가 고시 내용의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이주 및 철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에서는 이주와 철거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사업 시행 방법이 나오죠. 사업 시행 방법. 사업 시행 방법으로는 도심 재개발 사업 시행 방법으로는 철거 재개발이냐, 수복 재개발이냐, 보전이냐, 순환 재개발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말 그대로 철거 재개발은 기존 건물을 다 철거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 방식을 많이 쓰고 있죠. 전면 철거 방식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이주하고 모두 철거를 해요. 이게 이제 전면 철거 방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대부분 도시 개발을 한다. 도심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리고 수복 재개발은 이 공공시설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사업 시행자나 지자체가 설치를 해주고, 건물은 건물주가 건축 계획에 따라서 개량하는 방식이 수복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복, 그 공공시설 필요한 거는 사업 시행자, 지자체가 설치해 주고요. 건축물의 어떤 관계되는 계획에 따라서 건물주가 개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전 재개발은 전통 건물이나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노후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순환 재개발 방식은 글쎄 이렇게 요즘에 이제 분당 1기 신도시 중에 분당 신도시의 그 1차로 선도직으로 뽑힌 지역에 순환 재개발 방식으로 하면서 신탁회사에다가 부동산 신탁회사에다가 전면적으로 맡겨서 재건축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방안이 나왔죠. 그래서 순환 재개발은 건설되었거나 건설 예정인 주택을 이용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주를 시키고 재개발 사업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행자별로 살펴보면은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1순위는 1개발자, 2개발자, 3개발자라고 하는데 1개발자는 토지 소유주나 설립 조합이 되겠고요. 2순위는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주택공사, 뭐 지방공사 이렇게 되겠고 3개발자 3순위는 아까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 그래서 부동산 신탁회사가 있고요. 민자유치법에 해가지고 민간합동법인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제3개발자가 된다. 예, 그래서 조합이 아닌 3개발자에다 맡긴다는 곳이 분당 신도시가 되겠죠. 그리고 재원 조달 방법은 원래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뭐 도로나 공원, 녹지, 공동구 이런 공동시설은 지자체가 부담을 해주거나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원래 시장 군수가 될 수가 있는데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건설 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과 주민의회 의견 청취가 있어야 되고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서 작성을 하고요. 계획 인가나 지작물 철거, 공사, 시행 등을 통해서 공사 완료를 공고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분양처분과 청산금의 징수, 교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건데 청산금의 징수나 교부가 있어야지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공 후 5년 이내에 청산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게 법에 나와 있게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5년 이내에는 모두 청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재개발구역에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지정 방법과 지정 요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정 방법 요건을 보자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재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적합한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시설 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정비에 따라서 건축 대지로서의 효용이 다 할 수가 없게 됐다. 또한 과소토지가 있다. 이러면은 도시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건축대지로서의 효율성이 다했거나 과소토지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불량한 지역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 지정, 지구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건축물이 노후화되거나 불량하다,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이 있다. 그러면 합리적인 이용, 가치 증진을 위해 가지고 지구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구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이 되거나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재개발 구역의 계획 수립 시에 어떤 점을 고려해 볼까? 재개발의 기본 방향, 계획 기간, 재개발 구역의 지정 대상 범위, 토지 이용 계획, 교통 계획, 공공시설, 또 지역의 어떤 건폐율과 용적률 계획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좀 간략하게 재개발 사업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마지막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이주하고 철거한다. 여기까지 대략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그 개발 맵은 이렇게 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주로 조합의 시행 방법으로 90% 이상을 했기 때문에 조합의 시행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조합 시행이 되겠죠. 예,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여기 3단계, 4단계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업 준비 단계, 사업 시행 계획 단계, 그다음 분양 관리 처분 단계, 마지막에는 사업 완료 단계인데, 이제 분양하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만 떨어지면은 거의 다 8부,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게 4단계로 나누지만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정비구역 지정을 받게 되고 이제 조합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조합도 설립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큰 게 이제 조합 설립이죠. 여기서는 사업 시행 계획 단계에서는 조합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감리자와 또 감리자도 선정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 넘어가고 사업 완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를 큰 틀에서 여러분들은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제가 물 한 잔 조금 들이키고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다음은 계획 수립을 할 때, 도심 재개발 계획 수립할 때 어떤 사항이 고려가 돼야 되나 보면은요. 이 재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또는 변경할 때 조사가 필요하다. 그냥 무턱대고 지구 구역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조사를 한 다음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인구, 또 산업 현황 이런 것들도 조사해야 되겠죠. 앞으로의 이 도심의 발전이 될 수 있나? 인구가 얼마나 거주하고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건축물에 대한 이용 현황과 도시계획 시설도 조사를 해볼 수가 있죠. 얼마나 낙후돼 있나, 도시계획 시설이 없는가, 뭐 있는 것도 얼마나 낙후가 돼 있나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재개발 구역 및 주변 지역의 교통 상황을 또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왜 체크하느냐? 도로가 충당이 될 수 있나? 충분히 넓고 도로 상황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통 상황을 본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무턱대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진 않고요. 구역이 지정이 되는 것만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다 충족이 돼야지 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그 98년에 39개 지역이 지정이 돼 가지고요. 39개, 39개 구역이 지정이 돼서 457개 지구가 지정이 됐고요. 토지 소유자 시행은 70%, 조합은
한 29개 지구가 돼서 17%, 3개발자가 10%, 공사가 2.3%. 인가 실태는 81년에서 85년에는 80개 지구, 86년에서 90년은 35개 지구. 사업기간은 2, 3년이 49개 지구, 4, 5년이 44개, 6년 이상이 32개 지구가 되고요. 사업기간은 80년 이전은 2년 4개월, 81년에서 5년까지는 2년 7개월, 86년에서 90년은 3년 4개월, 91년 이후는 6년 6개월이나 사업기간이 걸리고 있죠. 점점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이 통계로 어떤 사업 기간으로 따져보면은 91년 이후가 이제 점점 기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업 추진 현황은 대지 면적 2,000에서 4,000제곱미터가 76개 지구, 2,000제곱미터 이하는 46개 지구, 4,000에서 6,000제곱미터 이하는 28개 지구, 6,000제곱미터 이상은 20개 지구. 그리고 개발 용적률을 보면 600에서 700%가 66개 지구, 500에서 600%가 24개 지구. 그 다음에 층고는 15에서 19층이 74개 지구, 20층 이상이 50개 지구. 업무 용도를 보면은 53.1%, 근린 판매는 9.1, 숙박은 3.4, 녹지는 4.2 이렇게 보시면 업무 용도가 가장 많고요. 또 그 19층까지가 43.5%를 차지하죠. 층고가. 이런 것들을 사업 추진 현황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도심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도심 재개발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또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80년대 도심 개발 할 때는 개별 사업 단위로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정비 효과가 미흡하다. 업무 기능이 과다하게 집중이 되면서 도시 공동화 형상, 또 교통 환경이 악화되고요. 물리적 환경 개선, 지구의 물적 환경 개선이나 토지 고도 이용에 치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계획상의 문제점이 발견이 된 거죠. 계획적인 어떤 범위보다는 사업적인, 그러니까 수익성, 전면 재개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사업적인 범위로 실시가 되고요. 도시 기능이 활성화보다는 물적 환경 정비에 치중을 하게 되니까 친화적인 재개발보다는 그 주변 지역의 어떤 토지 이용에만 치중을 하니까 환경적인 피해가 생겼다. 그러니까 계획상의 문제, 계획의 개발보다는 그 물적 환경 정비, 환경적인 피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재산상의 불이익과 생활적으로도 불편함을 겪게 된다. 누가? 토지 소유자들이. 결국은 이 토지 소유자들이 불이익이 생겼다는 거는 공공참여 지원이 저조한 것에 기인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공공시설 확보가 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시행 주체는 공공 참여가 이제 미흡했기 때문에 민간에 의존하는 사업 형태로 실시가 됐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채산성 확보가 어려웠고요. 지구 중심으로 도심 재개발 사업이
되니까 어떤 재개발 사업 확대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 지구로만 지역으로만 지정을 해버리니까 이 확대 사업이 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기반 채산성이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개선 방향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고 진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의 개념은 그동안은 전면 철거 위주로 했었는데 수복형 재개발도 도입을 해야 되고요. 점진적으로 환경 개선도 유도해 볼 수가 있는 재개발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지역 중심과 부도심의 공공시설 확보가 필요한데 이렇게 필요한 곳에 채산성 확보가 좀 불리하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공공 참여가 매우 절실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주택지 개발 사업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개념을 한번 볼게요. 개념과 변천. 불량주택이 밀집이 돼 있는 곳이 많았죠. 우리나라가. 뭐 6.25 전쟁도 겪고 주택도 없고 폐허가 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불량주택도 많았고 무허가 주택도 많았고 그러니까 공공시설 정비가 많이 필요했고 공공시설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필요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도 절실했던 거죠. 그래서 무계획으로 지어진 주택, 건축물 이런 것들을 없애고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이 필요했던 거죠. 이게 이제 주거 환경이 악화되면서 주민 보건 위생과도 연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도시 관리 차원에서 이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 주택 재개발 사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어떤 역사와 맞물려 가지고 8.15 해방, 한국전쟁 이런 걸 거치면서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 해방이 됐으니까 나라를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강제로 이주하기도 하고 뭐 자발적인 이주는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귀국을 했죠. 북한에 살던 사람들도 남쪽으로 내려오고 굉장히 슬픈 마음 아픈 역사지만 지난 역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예 이렇게 되면서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니까 서울의 주택이 부족하게 되고요. 그 부족률이 50%를 넘게 됐던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화가 되니까 도시로 인구가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주택이 또 부족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60년대와 70년대 인구의 어떤 구조를 보면은 60년대 인구의 2배가 넘는 인구가 70년대 몰리기 시작했죠. 유입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서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무허가촌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이제 소득 증가와 인구 유입이 됐고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72년부터 항공 촬영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됐는데 무허가 주택을 단속하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 불량 주택지가 많이 줄어들게 됐고요. 또 강남 신도시 개발, 서울의 신도시는 강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택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주택이 만들어지게 되고, 새로운 개발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주택 재개발 대상이 되는 불량 주거지는 토지 형태, 권리관계나 어떤 주택의 그 적법성 여부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었고요. 노후지역, 이런 노후지역의 이질적인 기능이 침투해가지고 주거 기능이 쇠퇴한 지역들이 있었고, 또 원래부터 비정상적인 불법 건축물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불량촌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자촌도 있고, 또 뭐 무허가 주택도 있고, 뭐 이제 다 혼재가 됐는데 달동네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정비해서 재개발 사업을 했던 거죠.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주택의 역사가 같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부 마지막 장인데 불량주택지 형성이 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해방 이후에 이제 73년까지 서울시 정책이 있었는데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철거 유예를 해주기 시작했고, 또 불량 주택지에 대해서 강제로 이제 이주시키는 정책이 59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67년에 불량 주택지를 현지에서 개량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서민 아파트 건설, 현지 개량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59년에 이 강제 이주를 시키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 외곽, 이게 이제 경기도 광주가 되겠죠. 여기다 대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이주를 시켰는데 이게 이제 좀 실패로 중단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경기도 외곽,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외곽이 이제 경기도 광주인데 여기다 이주를 시켰는데 다시 주민들이 도심 지역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고, 또 조성지가 부족해가지고 또 돌아오는 일도 생겼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주 정책은 실패로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이것이 의도대로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심 재개발 사업의 전반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후반은 이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끝.